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트럼프가 두 개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답을 알 수 없는 이 질문이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가 공언했던 대로 전쟁을 조속히 끝내면 좋겠지만 종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불확실성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측근들은 현재 전선에서의 전쟁 종결, 비무장지대 설치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의와 상관없이 전선에서는 오히려 전투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정말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쿠바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8일 쿠바 전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을 보내야 하고 전기가 없어서 먹을 물까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쿠바 상황 어떤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 전략 안보 협의를 개최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쇼이구 서기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제19차 연례 전략 안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러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정상회의 후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됩니다.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비준 서명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간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소속의 앨리스 스터파딕 하원 의원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스테파닉은 트럼프 충성바로 분류되는데요. 유엔 대사로서 국제사회에 트럼프의 강경한 외교 정책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마이클 월츠 연방하원 의원을 차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월츠 의원은 중동과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참전용사 출신으로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든 고위 국가안보기관의 운영을 조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사안을 보고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이란 단체와 연계된 표적 9곳을 공격했다고 현지 시각 11일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시리아에서 미국이 당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2개 지역에 있는 표적 9곳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의 재건과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시리아에 900명가량의 군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카림 검사장의 성비 의혹에 대한 예외적 독립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외신들은 칸 검사장이 재판소 여성 직원을 자신의 부서로 전보시켜서 출장에 동행시키고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등 1년 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칸 검사장의 측근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와 관련한 공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성비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고 몇 주 지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유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 가자 지구 지도자인 야히와 시나르 등 하마스 내부 3명에 대해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현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회전문인가요? 네. 네. 이게 지금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가입했다가 재가입을 한 거죠. 트럼프 네. 행정부 때는 또 나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반복을 하는 건데,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정치적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탈퇴를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하면서 탈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국제 협약인데요. 네. 그렇지만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첫 번째 임기 때 당시 협약에서 탈퇴를 했었고요. 그렇죠. 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했다가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뀌니까 또다시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기간에 유사하는 동안에도 기후변화가 사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네.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국제협약 가입 탈퇴가 이렇게 자유로운 건지가 네.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탈퇴할 때는 발효 후 3년이 지나야지만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유엔에 미국이 협약 탈퇴를 통보했고요. 네. 이듬해 공식적으로 탈퇴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자마자 협약에 재가입하면서 발효 후 3년의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취임하면은 탈퇴를 원할 경우에 1년 만에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규약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들어갔다 나왔다 가능한데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수립했었던 미국의 기후 공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탄소오염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한 당사국들은 내년 2월 중순까지 2035년까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데, 네.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만약에 탈퇴한다면은 협상 당사국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겠죠. 아마 중국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기후 문제라는 것이 전 세계가 다 협력을 해야지 해결이 가능한데,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를 다른 나라들이 과연 노력을 할까, 행동에 옮길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폴리티코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1일 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지금 열렸는데요. 뭐 COP29 이렇게라도 부르는데, 이번 회담 역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 협약 달성 여부도 이제 이번 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 회의 의장은 아제르바이잔 생태 천연자원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결국 파리 협정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자 기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규 기후지원 조성 목표 이거 합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선진국들은 개도국, 빈국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거냐, 누가 얼마나 낼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할 텐데 이걸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층이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뿐만 아니라 이번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친환경과는 점점 앞으로 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적 매체 폴리티코가 어쩌면 중국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오바마 정부 때 기후변화 특사를 지냈던 조나단 퍼싱이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만약에 탈퇴를 한다면은 청정 에너지 확대에 관련해서 국제적 논의에서 제외가 될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서 중국이 태양광 패널 지금도 잘 만들고 있는데 이거 그리고 전기 자동차 등 기타 친환경 기술에서 미국을 계속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상 모든 국가의 최대 교육 대상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탈퇴를 한다면은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거야말로 언행일치. 네. 네. 정치인들이 보통 말했던 거랑 행동이 좀 다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정책을 옮기고 있고 네. 그 정부 관련 인사들도 그렇게 메꾸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게 좋은 의미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겸 연설 담당관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일기 당시 국경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국경을 봉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세우겠다는 건데 네. 트럼프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도 설계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밀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 추방자 수를 현재 10배인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9월 달 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모델에 따라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 언급한 모델이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에 무려 130만 명 달하는 멕시코 주민들을 추방하기 위한 작전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밀러가 이 트럼프 이 같은 구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밀러는 작년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에서는 군대가 추방 직전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금시설을 텍사스 인근에 건설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경 담당 차례에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서 두 번째 인선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이민정책 담당 고위직을 다른 장관들보다 먼저 임명한 것은 자신의 선거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실행하겠다. 강력하게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정확히 어떤 직무를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당선이 한 말인데요. 네. 불법 체류자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먼 전 대행은 경찰 그리고 국경수찰대 요원을 거쳐서 2017년 1월 달부터 2018년 6월 달까지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으로 일했었고요. 이 대행 시절에도 아주 강력한 이민 정책했었는데요.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을 주도해서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눈에 쏙 들어왔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네. 시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발탁을 하게 된 건데 그 중간에도 이미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들이 취임 직후 서명할 수 있는 수십 개 행정명령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서 계속 머무르는 멕시코 잔류 정책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민 문제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네.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세 번째 키워드가 나 지금 떨고 있니거든요. 네, 이번엔 또 공직 사회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이 좀 조금 영향을 받죠. 일하기가 좀 힘든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미국 공직 사회가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각종 소송을 담당했었던 법무부 그리고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찰이 있었던 국방부가 주된 숙청 대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핵심 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개혁을 공언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합이 잘 맞다면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일각에서는 관료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엽관제라고 하는데요. 여당 인사 지지자들에게 보답 차원에서 정부 일자리를 배분한 시스템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일 잘했으니까 내가 챙겨줄게라면서 네. 자리 하나씩 나눠준다는 건데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무부 내에 있는 일부 변호사들이 트럼프 당선 후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퇴임 후에 국가 기밀 문건을 자택으로 옮긴 불법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을 할 거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한 법무부 관계자는 거의 직원들이 정신 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고 네. 떠나거나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좀 흉흉하다 이렇게 하고 그런 있습니다. 분위기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트럼프가 방위비를 명분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동맹과 협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가 연방군을 투입하려 했던 것도 국방부가 막았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방부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원회를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공직사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인력 구조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머스크도 과거에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인력의 80% 해고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머스크가 뭐라도 하나 맡게 되면은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구조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인사의 기준이 뭐 충성심이라고 맞아요.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충성파들로 대거 자리를 채우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나오고 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언행일치를 잘 하니 아마 네. 이것도 지켜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쪽박에서 대박으로. 네. 네. 대박에서 쪽박으로는 참 흔한 일인데요. 쪽박에서 대박은 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뭐 지금 분위기 가격이 좋겠는데요. 네, 예. 급등하면서 지금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예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엘살바도르 대통령 직속의 비트코인 사무소에 따르면 네. 엘살바도르 정부가 현재 5,930.77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미국은 얼마나 갖고 있지 찾아봤습니다. 네. 미국은 50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물론 훨씬 규모가 큽니다만 네. 지금 현재 뭐 금액을 좀 봤더니 네. 엘살바도르인데요. 5억 219만 달러, 7,300억 원 정도 상당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이걸 이제 팔아야지 물론 돈이 그렇죠, 되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수익이 네네. 지금 90% 안팎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익이. 네. 그런데 이게 손해 봤다가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그래서 저는 시작을 안 한다니까요. 뭐든지 만 원짜리가 못 하겠어요. 5천 원짜리 됐다가 이게 5천 원짜리가 다시 만 원 되기는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2022년 11월 달에 그때 60%대 손해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90%의 이익을 본 거라고 하니까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롤러코스터 장세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네, 네. 수익을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기준 사상 8만 4천 달러 선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가 2021년부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을 했고요. 또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확 빠졌을 때는 굉장히 좀 시선이 곱지가 않았죠. 그렇죠. 저걸 왜 너무 불안정한 네. 통화를 어떻게 그 나라의 통화로.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도 네. 이렇게 가상화폐를 국정 통화로 하는 거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좀 그렇죠.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대박이 났으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2020년 11월 달에 어쨌든 확 빠졌을 때 그때도 계속 저점 매수 매일 1 비트코인 구입 이렇게 철학을 고수했었다고 하고 엘사발 네.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반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 채권 발행,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렇죠. 장려하면서 공직자들에게도 이걸 해라 이렇게 정부가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미국 대선 이후에 엘살바도르도 아주 분위기가 좋다. 그렇죠. 네. 여기 공직 사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현실판 기생충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 다들 너무나 많이 네네. 보셔서 다 아는 얘기일 텐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93살의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지하에 27살의 남성이 몰래 숨어 살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요. 네. 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할머니 얘기로는 지난 몇 주 동안 거실 등 집 바닥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야생 동물이 들어왔나 보다 지하실로. 그런데 좀 위험하니까 가족들이 그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 해서 경찰이 직접 와서 수색을 해봤더니 네. 이 집 지하실에 27살의 남성이 나체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의 남성이 집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했고 결국은 경찰이 체류탄까지 동원해서 결국 이 남성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데요. 체류탄 때문에 결국 병원에 이송이 됐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고 봤더니 6개월 동안 지하실에 있었고요. 근데 여기가 높이가 60cm에 불과하고 또 여러 가지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남성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락달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LA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남성이 지난 2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최소 5건의 전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범죄자가 불법으로 이 주택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퀸의 Love of My Life 전해드립니다. Love of my life, you've hurt me. You've broken my heart, and now you leave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Love of my life, don't leave me. You've taken my love and now desert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Remember when this is blown over and everything's all by the way. When I'm older, I will be there at your side to remind you how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오늘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줄속 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1,400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층 뚜렷해진 달러 강세가 주요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전세값,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이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통신 내용을 감청해 공개한 우크라이나 당국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와 북한군이 포함된 5만 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포탄 100만 발을 모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멀리 쿠바 아바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호현 통신원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쿠바 우리나라 수교 소식 전한 이후에 오랜만에 쿠바를 연결했는데요. 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일단 쿠바에 계신 우리 한인들 분들의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여기 쿠바 한글학교에서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쿠바에는 한국 국적이면서 쿠바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아주 적습니다. 30명 정도 있고요. 네. 하지만 1921년에 넘어온 한인들의 후손들, 그분들은 약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인 후손분들은 이미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진행되면서 많은 혼혈이 진행돼서 쿠바인으로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며 살고 있고요. 네. 저처럼 한국 국적이고 쿠바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인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관광 그리고 개인 사업들을 하면서 쿠바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한쿠바 정격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저희 한국인들 30명이 친목도모도 하고 양국 간 교류의 가교 역할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네. 쿠바 한인회를 결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 쿠바에 2차례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떠세요?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네. 저희 집은 정전입니다. 그러시군요. 오늘째 7일째입니다. 저는 제가 약 한 20년 정도 쿠바살이를 했지만 네. 이렇게 긴 정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정말 네. 답도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거의 95% 정도 전기 복구가 됐다고 하니까 네네. 아마 저희 집이 막차 타고 내일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아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전이 그 허리케인 때문인 건가요? 네네. 이번 정전은 허리케인 라파엘로 인해서
네. 아바나 및 그 주변 지역의 전봇대나 나무들이 대거 쓰러지면서 아. 그나마 겨우 유지하고 있던 쿠바의 그 낡은 전력망에 손상을 입혀 이렇게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전에도 있었잖아요. 대규모 정전이. 네네, 사실은 2주 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네. 2주 전에는 허리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비상이 걸린 겁니다. 쿠바 전체가 아바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정전이었어요. 시커맸는데 이게 이제 쿠바 발전소가 되게 오래된 낙후된 시설이고 부품 교체를 제때 해내지 못하고 또 그 원료를 네.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게다가 요즘에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 여름에.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수요가 또 폭등하고 결국 아바나 전체가 다 쿠바 전체가 다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네. 정말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나흘을 견뎠는데 네.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고 뭐 공식 비공식 모든 행사 다 취소하고 예. 처음에는 3일간 휴교령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전력 복구가 늦어지면서 결국 총 7일간 쿠바 전체가 다 멈춰섰습니다. 네. 저희 한글학교도 물론 7일간 수업 중지하고 네. 그러니까 국가 에너지 전략 프로그램에 동참했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지금 일주일째 또 정전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전해주시면서 한숨을 쉬시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저희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쿠바가 허리케인이 매년 발생을 하잖아요. 또 올해는 왜 이렇게 피해가 네네. 컸을까요? 사실 쿠바는 캐리비안에 있는 섬나라고 매년 크고 작은 허리케인의 공격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지만 결국은 그 낡은 전력망, 적절한 유지 보수를 하지 못해 노쇠해진 이 전력망으로 스쳐 지나가는 태풍만 있어도 이제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가 끊기면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전기 없는 그 지금 일주일 동안을. 전기가 일단 이렇게 끊어지면 멘탈이 날아가지고 너무 힘드시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예. 이게 21세기에 네. 전기가 뭐 잠깐 몇 시간 끊어지는 거는 뭐 괜찮지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 며칠씩 지나가면 기본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그렇죠. 개인 핸드폰 충전도 문제고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하는데 예.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또 호텔 발전기 자가 발전기가 있는 호텔까지 가서 충전을 한다든가 또 저희가 개인 핸드폰을 충전을 해도 네. 국가 통신망이 마비가 되니까 안 되겠죠. 예.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쿠바는 여름입니다. 덥잖아요. 아주 덥거나 늘 네.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냉장고가 죽죠. 냉장고 이틀면 냉장 죽고 3일까지 가면 이제 냉동고도 죽고 핏물 뚝뚝 떨어지고 그나마 모아뒀던 음식 다 상하고 네. 또 이게 상수도도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모터를 돌려야 각각 가정마다 공급이 되는데 네. 물 공급이 안 돼요. 그러네요. 전기 없으면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어도 물이 안 들어오면 끝장이에요. 그렇죠. 네. 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좀 게다가 가스 공급도 불안정하고. 네, 네. 거의 모든 일상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세요? 가장 필요한 거는 발전기 같습니다. 발전기. 각각 개인이 네. 자기 전력은 자기가 일정 정도는 만들어서 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네네. 물론 이제 가능하면 대체 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면 네.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니까 특히 저희 쿠바 한글학교 이런 학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네. 자가 발전기는 필수적인 것 같고 네. 가능한 한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기. 쿠바에는 태양열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발전기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 왜냐하면 오늘 뭐 이제 뭐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연결을 해주셨는데 대규모 정전 상태로 일상이 마비된 쿠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쿠바 아바나에서 정호연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이 두 개의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전쟁을 조기 종식한다는 의지를 보여왔고요. 그 주변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이 전쟁 종결을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일주일 됐네요. 미국 그렇네. 대선 끝나고 대통령 되면 뭐 하루 안에 전쟁을 내가 종식시키겠다. 취임하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는 뭐 당선되자마자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요, 지금. 네. 특유의 과정법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리고 미국의 해외 분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는 지난 6일 당선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 대직 때인 4년 동안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패퇴시키는 것 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끝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파워풀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네.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미국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트럼프가 대외 정책에서 조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 행정부와 차별화하는 아주 주요 지점이어서 아마 취임 전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발언해 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저께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다가 용돈 끊기기 38일 전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오. 그 젤렌스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진에서 네. 달러 돈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이런 이제 영상을 올리고 당신의 용돈을 잃기까지 이제 38일이 남았다. 네. 이런 말을 이제 글을 올렸어요. 조롱하는 뜻인데 취임까지 지금. 38일이 남았으니까 네. 38일 뒤가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안 지원을 해준다. 끊긴다. 뭐 이런 이제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항상 비판해 왔어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가 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 달러씩 받아갔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고 젤렌스키를 조롱하기도 했죠. 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낸다는 건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구체안을 밝힌 건 없어요. 본인이. 네, 그냥 끝내겠다 선언만 한 거죠. 그렇죠. 내가 말하면 내가 그 방안을 말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하고 네. 9월 10일 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토론할 적에도 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최선의 이익이다. 그 정도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변에서는 올해 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 방안들이 여러 차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방안들의 공통 분모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지전선에서 일단 동결하자.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 우크라이나 영토 한 20%는 러시아 쪽으로 사실 굳어지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향후 장기간 동안 이제 배제하자.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인 무장 지원을 해줘서 향후 러시아의 위협을 막게 해주겠다. 네. 이제 이게 공통 분모로 하고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최근에 가장 구체안으로 나온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6일에 트럼프 측근 3명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20년 동안은 나토에 가입 못한다. 대신에 러시아 공격을 억제하는 무기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현 전선에서 전투는 동결되고 양쪽은 약 1,300km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의 양쪽을 비무장 지대화하자. 그래서 이제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트럼프 쪽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이 이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자입니다. 그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종적 합의는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지 못하도록 매우 요사된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와 약간 일맥상통하죠. 그러네요. 지난 5월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위원이었던 키스 켈로그 전 해병 중장 등 2명이 구체안을 종전안을 마련해서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보고안도 비슷합니다. 현지에서 전투를 종결한다. 협상을 시작한다.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한 영토의 회복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영토를 회복하기가 힘들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나토 가입도 당분간 포기하자. 대신에 러시아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지원, 무장을 갖다 우리가 강화하겠다.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해서 협상장으로 불러내겠다. 뭐 이런 안입니다. 비슷한 거죠. 예. 근데 점령당한 영토나 뭐 나토 가입 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런 의미죠. 예. 예, 이런 걸 수용해야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참 이제 현재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전쟁이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 그 선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공식 수용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건. 네네네네. 또 하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할 현실은 현실적으로 뭐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또 우크라이나 이런 조건이 내걸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합병한 크림반도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 극히 비현실적입니다. 아마 협상장에 가서 그 이제 협상 카드로서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는 되겠죠. 네. 유럽도 사실 좀 문제긴 합니다. 트럼프 쪽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문제다. 한국,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 방안대로 비무장지대가 설치되면 그 관리는 이젠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미국이 분담금을 내는 유엔에서 평화유지군 파견도 안 된다. 유럽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트럼프 인수팀의 한 관리가 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훈련 등 다른 지원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무기는 유럽 쪽이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돈을 내지 않겠다. 폴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하도록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전이 되면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겠다 이런 뜻입니다. 딱 선을 긋는데요. 네네네. 따라서 비무장지대, 우크라이나 중립화, 유럽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는 뭐 보장해라. 이 정도 얘기겠죠. 네. 트럼프의 주장대로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에게 더 절박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 전쟁은 미국도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프랑스나 독일은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해갖고 타협해서 전쟁을 막아보자고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틴과 협상을 했고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걸 다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났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타협을 거부해서 전쟁을 갖다 이렇게 추동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종전하라고 압박하면 우리는 뭐냐. 어쨌든 간에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밀어붙이고 지원 중단을 압박한다면 네. 유럽 차원에서도 사실은 전쟁을 지원할 자원이나 동력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전국적으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안보는 핵심은 뭐 서방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양쪽에서 신중한 자리 찾기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이 제시하는 종전 방안을 수용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단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면서 공식적으로 네.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 주장은 적어도 주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취임 후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미국과 다시 협상하면서 관계 개선을 만들어내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뭐 협상을 사실 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협상의 조건이 뭐냐 그렇죠. 이 문제가 남았을 뿐이죠. 네네.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당선자가 이미 통화를 해서 트럼프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시키지 말아라. 유럽엔 미국의 군사력이 많다. 약간 위협성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통들은 트럼프와 푸틴이 유럽의 평화라는 목표에 논의했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후속 대화를 기대한다.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도 잠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통화에 대해서 한 전직 미국 관리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악화된 상태로 취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다.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네. 이 보도가 허구다.
이거부터가 허구다. 우리가 뭐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만날 계획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둘이 이제 신경전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전화를 했는지 안 전화를 했는데 뭐 그냥 의례적인 얘기만 한 건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트럼프의 그런 약간 압박성 질문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했던 베스코브 대변인도 바로 직전에 네. 러시아 국영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최소한 평화에 관해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열망도 없다. 보이지 않는다. 네.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아마 접촉과 협상을 할 것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밀고 삽바싸움을 할 것인가 네, 그것만 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은 조금 더 격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평화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겠죠. 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트럼프 취임 전에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격화되는 것은 특히 러시아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자기네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가 지난 7월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에 들어와서 일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트럼프의 종전이 그거 아닙니까? 현전에서 무조건 전선을 종결하는 종결하자. 거니까. 그렇게 되면 쿠르스크 영토도 그게 되니까는 빨리 그거 전에 빨리 쿠르스크에서 가져와야겠다.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총공세 이미 총공세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 압박 이제 점점 영토를 줄여 나가고 있긴 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양쪽의 전투는 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 가자 전쟁, 가자 전쟁. 중동 쪽은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해서 중동 전쟁, 특히 중동 전쟁을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트럼프의 비판적 언사는 좀 없는 편입니다. 그렇죠. 특히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하겠다 위협했을 적에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이 가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하는 발언은 자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가자 폭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기자들한테 당신들 많은 지지를 잃고 있다.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이란의 정권 교체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네. 또 최근에 전화 통화에서 네타냐후와 전화 통화를 해갖고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가자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네. 트럼프로서도 아무리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네타냐후를 지지한다고 하지만은 네. 당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휴전을 거부하고 중동 전쟁을 확산한다면 자기의 위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아랍계 유권자 등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에 실망을 해서 트럼프가 표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같은 데서 아랍계 주민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넉넉하게 낙승을 했습니다. 아랍계 유권자의 힘이 큽니다. 그렇죠. 트럼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네. 반면이 아니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휴전 종용에 저항하면서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온 것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 나오면 그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남겨두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자가 됐으니까 트럼프에게 휴전이라는 선물을 던져주고서 네. 그 휴전이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휴전 이후에 그럼 중동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점령한 가자 영역도 축소하고 서한도 합병하고 이스라엘 정착촌도 늘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도 더 최대화시키고 이런 식의 유리한 협상을 끌려고 하지 않겠나 분석이 됩니다. 네. 트럼프가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가자 전쟁도 어떻게 종식할 수 있을지 특히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니까요. 이란도 압박하면서 끝낼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어쨌든 종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미국의 해외 분쟁에 개입하는데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선거 과정 때 바이든 행정부가 차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죠. 선명하고 네. 그보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중하류층 백인 등 지지층들이 미국 정부가 자신들은 돌보지 않고 수많은 돈을 갖고서 회의에 뿌려대면서 전쟁을 한다는 것에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정말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은 동맹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당사자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네.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미국의 대외 전략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이 급선무인데 우크라이나 중동에 대해 전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투입된 자원을 다시 돌려서
중국 쪽으로 돌려야 된다. 중국과의 대결을 돌려야 된다. 네.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에서 안보 분야에서 이제 중용될 사람으로 보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나 엘브리지 콜비 이런 사람들이 다 대중국 대결 중시주자들입니다. 네. 트럼프가 최근에 차기 행정부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등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그렇죠. 미국의 대개입, 해외 개입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 등용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기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빼기를 할 때 네. 막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네요. 네, 네. 예, 예. 자,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겠다. 뭐 상당히 파워풀하고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쟁이 계속돼 왔으니까 네, 예. 그 피로감도 네. 있잖아요. 이제 이 현지에서는. 진짜로 네.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과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좀 잘 꾸려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그거는 상대가 있는 문제긴 한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는 상당히 유리한 패를 지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층들도 원하고 있고 그렇죠. 또 상대방 특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 입장에서도 트럼프와의 관계에서는 원하고 있고 미국과 관계에서는 원하고 있고 네. 다만 중동 분쟁 문제에서는 상당히 더 델리케이트하고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다간 중동 분쟁이 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나. 과거 트럼프가 조심스럽죠. 예, 네. 중동에서 보였던 이런 갈짓자 행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건 중동 문제는 그냥 예측이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트럼프 당선자가 두 개의 전쟁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